여름 저녁은 아직 숨막히게 더웠다. 창문을 열어두었지만 도심의 아스팔트 위에서 올라오는 열기는 방 안을 끈적하게 감싸고 있었다. 김노인은 안방 의자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손바닥에 밴 땀을 몇 번이고 닦아냈다. 손목시계는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아직 태양의 여운이 집 지붕 위에 눌러앉아 있었다. 거실에선 TV 소리가 쿵쾅거리며 흘러나왔다. 아들 성호는 소파에 기대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고 며느리는 주방에서 반찬통을 정리하고 있었다. 사춘기 손녀 예리는 휴대폰 화면에 얼굴을 파묻고 초등학생 손자 민우는 게임기를 붙들고 있었다. 한 지붕 아래에 모여 있지만 대화는 없었다. 각자의 화면 속에서 각자의 세상 속에 갇혀 있을 뿐. 그때였다. 퍽. 순간 불이 꺼지고 TV 화면이 시꺼멓게 변했다. 천장에서 돌아가던 선풍기도 웅 소리를 남긴 채 멈췄다. 집안은 단숨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아 뭐야. 손녀 예린이 소리를 질렀다. 휴대폰 불빛이 켜지더니 그녀의 얼굴이 푸르게 떠올랐다. 엄마, 와이파이도 끊겼어. 아들 성호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정전 아니야? 거실 창문 너머 온 동네가 한순간에 꺼진 듯 깜깜했다. 도로 가로등도 건물 네온사인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오직 차들이 지나가며 깜빡이는 헤드라이트만 어둠 속을 가르며 달리고 있었다. 에어컨도 꺼졌잖아. 이 더위에 어쩌라고. 며느리의 불평이 터졌다. 손자 민우는 울상이 됐다. 게임하다가 꺼졌어. 내 세이브 다 날아갔어. 김노인은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음을 흘렸다. 그래, 전기가 없으면 다들 이렇게 허둥지둥하는구나. 며느리는 손전등을 찾아와 거실 바닥에 두었다. 작은 원형 빛이 퍼지며 어둠 속에 모여있던 가족들의 얼굴을 드러냈다.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 낯설었다. 언제부턴가 한자리에 앉아 서로의 얼굴을 이렇게 똑바로 마주 본 게 얼마만인지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다. 아빠 휴대폰 충전도 못하고 일도 못하잖아요. 이런 동네 왜 그대로 사세요? 요즘 다 전선치중화한 신도시에 가면 이런 일도 없는데. 성호는 불만을 터뜨렸다. 여기가 내 집이고 내가 평생을 살아온 동네라 그런 거다. 김노인은 단호히 말했다. 불편하다고 다 버리고 떠나면 결국 남는 게 뭐겠냐. 예린이 한숨을 쉬었다. 할아버지, 요즘은 다 편하게 살아요. 불편을 왜 참아요? 촛불 켜고 살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말끝에 실소가 흘렀다. 그러자 김노인의 얼굴에 스산한 기운이 스쳤다. 그의 눈동자가 잠시 어둠 속을 응시했다. 좋다. 그럼 내가 들려주마. 전기 한 줄 없는 시절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김노인은 서랍을 뒤져 작은 양초를 꺼냈다. 성냥불이 타오르자 촛불이 방 안에 따스한 주황빛을 드리웠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한 시대가 되살아나는 듯했다. 내가 너희 또래였을 땐 전기가 귀했다. 밤이면 온 동네가 캄캄했지. 공부하고 싶으면 등잔불을 켜야 했고 그나마도 기름값이 없어 오래 켜지도 못했다. 바람이 불면 불꽃이 꺼지고 연기가 눈을 시리게 했어. 그래도 그 불빛 아래 모여 앉아 밥도 먹고 책도 읽고 이야기하며 살았다. 민우가 눈을 크게 떴다. 게임은요? 노인이 웃었다. 게임은 없었단다. 대신 돌멩이를 굴리고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도 하루 종일 뛰어놀았지. 예린이 피식 웃었다. 말도 안 돼.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요. 심심했지만 행복했단다. 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심심할 때마다 동무들과 눈을 마주했고 가족과 대화를 나눴으니까. 거실은 잠시 고요에 잠겼다. 촛불은 바람결에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그림자는 마치 과거에서 온 또 다른 인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그때 김노인이 헌 라디오를 꺼내왔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휴대용 라디오였다. 이게 아직 될지 모르겠구나. 그가 건전지를 꺼내 끼우자 치지직 하는 잡음이 울렸다. 가족들이 귀를 기울였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라디오의 잡음은 점차 잦아들더니 뚜렷한 목소리로 변해갔다. 나는 오늘 촛불 아래에서 다시 다짐한다. 언젠가는 교사가 되어 나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어둠 속에서 꿈을 잃지 않게 하고 싶다. 순간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목소리는 분명 김노인의 것이었다. 지금보다 훨씬 젊고 날카로운 울림이 있었지만 억양과 어투는 너무도 익숙했다. 성호는 눈을 크게 뜨며 라디오를 움켜쥐었다. 아버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김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천천히 말했다. 20살 무렵이었지. 학교에 있던 낡은 녹음기를 빌려 내 목소리를 남긴 적이 있다. 그때는 세상이 너무 어두웠고 내가 흘린 말들이 누군가에게라도 남아있길 바랐거든. 설마 이게 아직도 돌아올 줄은 몰랐다. 예리는 눈을 반짝였다. 진짜 영화 같아요. 할아버지의 과거가 이렇게 남아있다니. 마치 타임머신 같아요. 민호는 신기하다는 듯 라디오에 귀를 바짝 붙였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근데 조금은 저 같기도 해요. 녹음 속 김노인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던 시절, 책을 읽고 싶어도 등잔불 하나로 버텨야 했던 나날들. 교과서보다 더 귀한 빛, 어머니가 손수 기름을 아끼며 마련해준 작은 등잔불. 그 불빛 속에서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읽고 쓰며 언젠가는 세상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리라 다짐했다. 김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그 시절의 굶주림과 추위, 그러나 동시에 꺾이지 않았던 열망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배고픔보다도 무지가 더 두려웠다. 그래서 배가 고파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라디오 속 젊은 목소리가 그렇게 말하자 지금의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그래, 그땐 그랬지. 성호는 가슴이 복잡해졌다. 그는 평생 아버지를 엄격하고 차가운 사람이라고만 생각해왔다. 늘 가르치려 들고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모습만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들려오는 목소리 속 청년은 누구보다 뜨겁고 절실한 꿈을 품은 사람이었다. 아버지, 그런 줄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예리는 작은 노트를 꺼내 펜으로 글을 적었다. 어둠 속에서 촛불과 라디오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우리를 이어주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글 속에 몰입하고 있었다. 그동안 할아버지 이야기 따위는 지루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생생한 드라마였다. 라디오의 잡음이 다시 거칠게 울리며 목소리가 끊겼다. 건전지가 다 닳아버린 것이다. 모두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김노인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는 라디오 대신 내가 직접 이야기해 주마. 너희가 듣고 싶다면.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촛불 가까이 더 모여 앉았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집은 다시 전기 없는 옛날의 밤으로 되돌아갔다. 김노인의 목소리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가 되어 흐르기 시작했다. 촛불의 불꽃은 길게 타올랐다가 바람도 없이 툭 꺼질 듯 고개를 숙였다. 김노인은 숨을 고르고 앉은 자세를 조금 바꾸었다. 허리가 뻐근했지만 이야기는 막목을 틔우려는 셈처럼 솟구치고 있었다. 손자 민우는 아까부터 연필을 쥔 손으로 종이 모서리를 슥슥 문지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고 예리는 무릎에 노트를 올려놓고 새까맣게 굳은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며느리는 촛농이 떨어지지 않게 종지의 각도를 맞추며 조심스레 받치고 있었는데 성호만이 식탁 끝에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약간 비껴들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촛불빛과 만나 반짝였지만 그 반짝임 속에는 여전히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고였다.
라디오가 멈췄으니 계속 내가 말하지. 김노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방 안의 무게를 살짝 들어 올렸다. 내가 교사가 되던 첫 해 담임반에 정우라는 아이가 있었다. 집이 어려워 늘 졸았고 숙제를 못 내면 허둥대며 거짓말을 했다. 어느 날은 공책을 잃어버렸다고 하길래 같이 찾아다니다 보니 알겠더라. 잃은 게 아니라 없던 거였어. 공책 살 돈이. 예린이 펜 끝을 고쳐주었다. 성우가 입술을 깨물며 근육이 불쑥 올라왔다 내려갔다. 그게 지금 우리한테 무슨... 잠깐만. 며느리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남편 팔을 쿡 눌렀다. 김노인은 손바닥으로 바지를 한번 쓸고 계속했다. 아이를 혼내는 대신 나는 수업이 끝나면 교무실 구석에서 밤늦게까지 그 아이에게 글씨를 다시 쓰게 하고 학교 창고에서 못 쓴 공책을 모아 건넸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아이가 문방구에서 도둑질을 했단 소문이 돌았지. 교장실에 불려가 무릎 꿇을 뻔했는데 아이는 말이 없더구나. 나는 대신 말했다. 선생은 그 아이가 훔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믿음은 때로 책임을 부른다. 그날 이후 한 달 동안 나는 학부모들에게 욕도 먹고 승진도 미뤄졌지. 민우가 묻듯 속삭였다. 그럼 진짜 훔친 게 아니었어요? 아니더라. 김노인이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다. 그 아이 아버지가 나중에 찾아와서 울었어. 문방구 주인이 외상 장부를 찢어졌다고. 그날 이후 정우는 더 이상 공책을 잃어버리지 않았지. 촛불이 파삭 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와 함께 성우가 팔짱을 풀었다. 그런 이야기 좋죠. 하지만 아버지. 그는 용수철처럼 튀어나온 말들을 꾹 누르던 것을 포기했다. 왜 우리한텐 그렇게 못했어요?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따뜻하면서 집에선 늘 공부해라, 남자답게 해라, 약해지지 마라. 난 한 번도 내 얘기를 제대로 한 기억이 없어요. 말이 방에 떨어지는 순간 촛불이 살짝 흔들렸다. 며느리가 종지를 붙잡고 허리를 고추 세웠다. 예린의 펜촉이 종이에 찍혀 작은 점이 생겼다. 김노인은 아들의 얼굴을 아주 오래 바라보았다. 그가 여전히 알 수 없는 실수 위에 서 있는 소년처럼 보였다. 너를 단단하게 만든다고 믿었다. 세상이 널 쉽게 안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 김노인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단어를 골랐다. 그게 꼭 옳았다고 말하고 싶진 않다. 지금은 그때로 돌아가면 내게 묻고 들었을 거다. 성우야, 넌 오늘 어떤 하루였니? 라고. 이제 와서. 성우가 헛웃음을 흘리다 말끝을 삼켰다.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얇게 떨렸다. 아버지 사실 최근에 요양병원 브로슈어 집에서 찾았죠? 멈칫 며느리의 눈이 커졌다. 예린이 고개를 들었다. 김노인은 눈썹만 아주 조금 치켜 올렸다.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겠지. 너희 방 서랍 서류 정리하다 봤다. 내가 못 볼 거라 생각했나?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가 겁났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부엌 쪽에서 조심스레 흘러왔다. 밤마다 깨서 숨소리를 확인했어요. 저희가 돌볼 수 있을까? 혹시 더 좋은 환경이 있는 건 아닐까? 우리 욕심이었을까요? 김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사랑이지. 사람은 사랑을 할 때 두렵다. 두려워서 자꾸 최선을 찾지. 다만 내가 이 집을 쉽게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있단다. 그는 손전등을 뒤집어 바닥에 놓고 손바닥을 촛불로 덮였다 식혔다 하며 말을 이었다. 이 집은 너희 어머니와 한 약속이다. 언젠가 내가 눈을 감더라도 이 집에서 한 번은 큰 웃음이 터지는 밤을 만들자고. 불이 꺼져도 우리가 서로를 밝히는 밤이 있자고. 방 안에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예린이 아주 천천히 펜을 움직였다. 방금 전까지 빠르게 적히던 글자들이 넓게 더 큰 획으로 바뀌었다. 민우는 종이를 접었다 폈다 하며 뭐라 말하기 힘든 분위기를 어정쩡하게 버텼다.
성호의 손등 위로 촛불빛이 흔들려 망설임이 사선의 그림자로 길게 드리워졌다. 아버지, 저도 두려웠어요. 성호가 이제는 이전보다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사에서는 사람을 숫자로 보고 집에 오면 아이들은 화면 속으로 들어가 있고 아버지는 점점 체력이 떨어지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게 너무 많아 보여서 그래서 더 빨리, 더 새 것으로, 더 편한 쪽으로 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였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전기가 꺼지니까 전 그것밖에 못 보던 사람이었더군요. 사람은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는 법이지만 별도 어둠에서 보인다. 김노인이 말했다. 너도 별이다, 성호야. 다만 고개를 들어본 적이 없던 거지. 예린이 웃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 지금 명언 제족이 모두예요. 모두가 어색하게 웃었다. 웃음은 짧았지만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찬물에 수건을 적셔와 김노인의 목 뒤에 얹어주었다. 시키세요. 수건에서 밤에 물 냄새가 올라왔다. 축축하면 냄새, 오래전 빨랫줄에 널어 말리던 냄새, 어린 시절 베란다, 바닥에 차가운 타일 촉감 같은 것들이 동시에 떠올랐다. 민우가 손을 번쩍 들었다. 질문 있어요. 할아버지가 말한 정우 아저씨, 지금 뭐 하세요? 선생님 됐어요. 김노인은 잠시 창밖을 보았다. 창문은 검은 거울 같았다. 그 아이는 군대에 갔다 왔다. 그리고 공장에서 일했지. 내게 편지를 한 통 보냈어. 글씨가 삐뚤었지만 마지막 줄은 참 또렷했다. 선생님, 공책을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공책을 사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됐습니다. 김노인은 그 마지막 문장을 아주 천천히 발음했다. 그 문장이 방 안 한가운데 내려앉아 각자의 심장의 무게를 나눠 가졌다. 잠깐 바깥 골목에서 누군가 서걱서걱 발을 끄는 소리가 났다. 모두가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이내 멈췄다. 정전이 길어지자 사람들의 기척은 더욱 크게 들렸다. 어느 집에서는 아이가 칭얼대고 또 다른 집에서는 누군가 베란다에서 부채질하며 옛날 노래를 흥얼거렸다. 도시는 꺼졌지만 사람 소리는 되살아났다. 성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기대섰다. 아버지, 우리 그 브로슈어는 당분간 잊어요. 필요하면 언제든 다시 얘기하죠. 하지만 오늘만은 이 집과 이 촛불과 이 밤을 지켜요. 그의 목소리는 아직도 조금 떨렸지만 결의가 있었다.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예린이 노트를 돌려 가족들에게 보여주었다. 정전이 준 선물이라는 제목이 굵게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첫 문장은 이미 다 써져 있었다. 불이 꺼지자 우리가 켜졌다. 민우가 우아하고 감탄하더니 자기 그림을 그 옆에 얹었다. 촛불의 노란 타원, 서로를 둥글게 둘러싼 사람들의 검은 선, 그리고 한쪽 구석에 작게 그려진 창문 바깥의 밤. 아이의 그림은 서툴렀지만 묘하게 정확했다. 주인공이 누구인지,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그림자인지 아무 설명 없이도 알아볼 수 있었다. 근데 아빠. 예린이 조심스럽게 성호를 불렀다. 다음 주에 이사 얘기 계속하려고 했던 거죠? 학교 애들 다 새 아파트로 가서. 저도 솔직히 조금은 부럽고 조금은 여기 동네 창피하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모르겠어요. 창피한 마음이 좀 없어졌어요. 성우가 딸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 얼음과 물이 동시에 녹았다. 그래,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자. 곳간만 넓으면 뭐하니? 웃음이 좁으면 아무 소용없지. 김노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 쪽으로 걸어갔다. 모두가 의아해하는 사이 그는 벽장 맨 위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왔다. 상자는 손때가 타검게 번들거렸고 모서리는 해졌으며 작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김노인은 열쇠 꾸러미에서 아주 작은 열쇠를 찾아 달그락
소리를 내며 자물쇠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편지 묶음과 오래된 사진 몇 장, 그리고 낡은 테이프가 한 개 더 있었다. 어머니가 떠나기 전에 남긴 것들이다. 김노인은 사진 한 장을 꺼내 가운데 놓았다. 사진 속에서 젊은 부부가 마당에 걸린 전구 아래 웃고 있었다. 잔치였는지 뒤편에는 동네 사람들이 가득했다. 조그만 전구에 빨간 종이등을 씌워 만든 화관 같은 불빛이 마당을 메우고 있었다. 전구가 귀하던 시절 동네 사람들이 모여 조금씩 돈을 모아 이런 잔치를 했다. 불빛 하나가 켜지면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지. 너희 어머니는 그때 꼭 내 손을 잡고 속삭였어. 언젠가 우리 집에 사람들이 와서 웃는 밤을 만들자. 그 약속을 내가 아직 못 지켰다. 오늘이잖아요. 며느리가 말했다.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오늘 이미 만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 네 식구만 있었지만 벽 너머 이웃들 숨소리까지 들리는 밤이었으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노인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올라갔다. 그는 상자에서 마지막 테이프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다. 이건 내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남긴 목소리다. 내 어머니는 늘 내 이야기를 많이 들어줬다. 내가 학생들 얘기를 2시간 하다 보면 따뜻한 물을 건네며 거기까지라고 웃었지. 오늘은 너희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니 다음엔 너희 이야기를 듣겠다. 촛불이 다시 한번 길게 깜빡였다. 이윽고 바깥에서 멀리 변압기 쪽에서 낮고 긴 소리가 일었다. 전기가 돌아올 징조였다. 그러나 누구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위치를 올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 김노인은 테이프를 상자에 그대로 넣고 뚜껑을 덮었다. 이건 새벽이 아니라 아침에 듣자. 어둠에서 꺼낸 이야기는 빛에서 다시 확인하는 법이지. 한바탕 큰 한숨이 모두의 가슴에서 동시에 빠져나갔다. 무겁던 것이 가벼워지고 뾰족하던 것이 둥그러지는 느낌. 민우는 바닥에 드러누워 두 팔을 머리 뒤로 깍지 끼고 천장을 봤다. 할아버지, 천장에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모두가 잠시 그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어릴 적 밤하늘을 보며 별자리 이름을 지어주던 순간처럼 각자의 눈에만 보이는 무늬들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창밖에서 강아지가 한 번 짖고 이어 어딘가에서 빈병이 대굴 소리를 내며 굴러갔다. 김노인은 귀를 기울였다. 어둠이 끝나갈 때의 소리였다. 끝나가는 소리에는 늘 어떤 시작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때 골목 어딘가에서 서거. 아주 작은 그러나 신경을 거슬리는 마찰음이 들렸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고 서로의 눈을 마주쳤다. 성우가 창문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김노인의 손끝이 다시 한번 손전등을 더듬었다. 괜찮을 거야. 김노인이 먼저 말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촛불보다 더 또렷해졌다. 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모두가 그 사실을 알았다. 불빛이 돌아오기 직전의 어둠은 늘 가장 짙었고 그 짙음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더 잘 보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막 배운 참이었다. 창밖의 서걱거림은 점점 가까워졌다. 순간 민우가 엄마 품에 파고들며 속삭였다. 도둑 아니에요? 예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분명 누군가 담장을 더듬는 듯한 소리, 금속이 긁히는 소리, 그리고 낮게 욕을 내뱉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번졌다. 성우는 반사적으로 일어나 창가에 바짝 다가갔다. 하지만 어둠이 너무 짙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골목의 가로등은 여전히 죽은 듯 꺼져 있었다. 김노인은 손전등을 움켜쥐고 성우 옆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떨림이 없진 않았다. 그때였다. 옆집에서 여자의 비명이 터졌다. 도둑이야. 누가 좀 도와줘요. 절박한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순간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성우가 망설임 없이 현관문을 열었다. 경찰 불러. 내가 나가볼게.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결의가 섞여 있었다. 며느리가 팔을 붙잡으며 울먹였다. 혼자 나가면 위험해요. 그러나 그 손을 떼어내듯 성우는 뛰어나갔다. 김노인도 손전등을 높이 들어 따라 나섰다. 골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허공을 가르며 흔들렸다. 그 불빛에 잡힌 것은 검은 모자를 눌러쓴 사내였다. 그는 옆집 창문을 억지로 비틀다 불빛이 닫자 몸을 움찔하며 뒤돌았다. 순간 눈빛이 마주쳤다. 그 눈에는 놀람, 그리고 금세 드러나는 저기가 섞여 있었다. 야, 뭐 하는 짓이야? 성우가 소리쳤다. 사내는 대답 대신 몸을 날려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돌부리에 발이 걸리며 비틀거렸다. 그 순간 김노인이 손전등을 번쩍 틀어 사내의 얼굴을 비췄다. 빛을 정통으로 맞은 사내는 눈을 가리며 욕을 내뱉었다. 옆집 아주머니가 창문을 열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저 사람이에요. 아까부터 창문을. 목소리엔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묻어 있었다. 그때 골목 곳곳에서 하나둘 문이 열리며 이웃들이 얼굴을 내밀었다. 촛불이나 휴대폰 불빛이 깜빡이며 골목을 점점 밝히기 시작했다. 정전 속에서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 모두 끌려 나온 것이다. 사내는 이를 갈며 골목 끝으로 달렸다. 그러나 어둠의 길을 잃고 이웃들이 던진 물건에 놀라 휘청였다. 누군가는 빗자루를 들고 막아섰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곧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사내는 골목 끝에서 경찰 불빛에 붙잡혔다. 수갑이 채워지고 경찰차에 태워지는 순간까지 욕설을 내뱉었지만 힘은 빠져 있었다. 골목에는 긴장이 풀린 숨소리들이 가득 흘러나왔다. 성우는 크게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대 앉았다. 김노인은 손전등을 내려놓고 무릎을 부여잡았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묘한 빛이 어려 있었다. 두려움과 안도, 그리고 묘한 자부심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뛰어나와 연신 고개를 숙였다. 정말 고마워요.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골목에 모여든 이웃들도 서로 안부를 확인하며 안도의 미소를 나눴다. 어둠은 여전히 짙었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의 얼굴이 처음으로 서로를 향해 밝아졌다. 집으로 돌아오자 촛불은 여전히 흔들리며 타오르고 있었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기 끊긴 불편함 때문에 다투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알 수 없는 결속감이 자리했다. 민우가 갑자기 외쳤다. 우리 진짜 멋있었어. 아빠랑 할아버지랑 슈퍼히어로 같았어. 예리는 입술을 깨물며 노트에 그 장면을 빠르게 기록했다. 그녀의 손끝은 멈추지 않았다. 김노인은 거칠게 숨을 고르다 가족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사람은 결국 어둠 속에서 더 가까워지는 법이다. 도둑이 잡히고 골목에 소란이 잦아들자 집 안으로 돌아온 성우와 김노인은 동시에 긴 숨을 내쉬었다. 방금 전까지 아슬아슬했던 공기가 서서히 풀려나가면서도 아직 심장 박동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촛불은 변함없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 불꽃은 방금 겪은 소동을 알고 있다는 듯 조금 더 밝게 타오르는 것 같았다. 민우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뛰어다녔다. 아빠, 할아버지, 완전 영화 같았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그의 두 눈은 영웅을 바라보는 어린아이의 눈빛으로 반짝였다. 예리는 말없이 펜을 쥔 손을 꽉 쥐었다. 방금 전의 장면을 글로 옮겨 적으려는데 손끝이 떨려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흘러갔다. 그러나 그 삐뚤어진 획마저도 살아있는 기록 같았다. 성우는 소파에 덜썩 주저앉았다. 땀에 젖은 와이셔츠가
피부에 달라붙어 불쾌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했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이웃을 지켜내려던 그 눈빛이 여전히 머릿속에 생생했다. 평생 단단하고 무뚝뚝한 벽처럼만 보였던 아버지가 순간에는 가장 든든한 방패로 서 있었다. 김노인은 여전히 숨을 고르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손전등을 내려놓고 다시 촛불을 바라봤다. 봐라, 전기가 꺼지니 우리 눈이 더 멀리 보이지 않느냐? 이웃의 얼굴도 가족의 얼굴도 나 자신도. 그 말에 방 안이 고요해졌다. 불편한 고요가 아니라 서로의 심장을 두드리는 울림 같은 고요였다. 예린이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아까 말씀하시던 거 더 해주세요. 정전이니까. 아니, 정전이라서 듣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느새 반항적인 사춘기 소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기대와 호기심 그리고 존중이 담긴 목소리였다. 김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기억 속 깊이 잠들어 있던 장면들이 불빛 속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가 너희만 할 때 여름밤이면 동네 아이들이 모두 마당에 모였다. 전깃불 하나 없는 마당이었지만 반딧불이가 날아다녔다. 우리는 그걸 잡아 작은 병에 담고 그 불빛을 등잔 삼아 책을 읽기도 했다. 웃기지? 벌레가 불이었으니 말이다. 민우가 입을 동그랗게 벌렸다. 진짜요? 벌레로 책을 봤다고요? 그래. 반딧불이 수십 마리가 모이면 제법 화나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에는 그게 세상의 전구 같았어. 예리는 노트에 반딧불이 불빛 아래 책을 읽던 소년이라고 적었다. 그녀의 손끝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움직였다. 김노인의 목소리는 점점 깊어졌다. 그 시절 전기는 사치였다. 마을에 전봇대가 처음 세워졌을 때 동네 어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전구 하나 켜졌을 뿐인데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그 불빛 아래서 모두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지. 내 할머니와 내가 처음 손을 잡은 것도 그날 밤이었다. 성우가 놀란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는 한 번도 부모의 연애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늘 단정하고 엄숙했던 아버지가 젊은 시절 전구 불빛 아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손을 잡았다니. 김노인은 미소 지으며 기억을 더듬었다. 너희 어머니 손은 작았지만 힘이 있었다. 그날 내 손을 꼭 잡고 속삭였지. 언젠가 우리 집에도 이런 밤이 있으면 좋겠다. 웃음이 끊이지 않고 불빛이 꺼져도 따뜻한 밤 말이야. 그 약속을 나는 아직 다 지키지 못했구나.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방 안에 모두가 조용히 촛불을 바라봤다. 며느리는 눈가를 훔쳤고 성호는 무겁게 삼킨 숨을 내뱉었다. 예리는 글자를 적다가 멈추고 대신 펜 끝으로 작은 하트를 그려 넣었다. 민우는 아무 말 없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반딧불이 전봇대 그리고 웃으며 손을 잡은 두 사람. 김노인은 아이들의 종이 위에 내려앉은 그림과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바로 그거다. 전기는 꺼져도 우리 마음이 이어지면 불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순간 방 안의 어둠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촛불 하나로 충분히 환했고 서로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다가왔다. 촛불은 한결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모두가 말없이 불꽃을 바라보던 중 김노인이 벽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낡은 상자를 꺼냈다. 나무결이 거칠게 일어나 있고 모서리마다 달아있는 작은 상자였다. 그는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 움직임만으로도 상자에 담긴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이 안에는 내 어머니가 남긴 것들이 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모두를 단단히 붙잡는 힘이 있었다. 자물쇠가 달그락 풀리고 뚜껑이 열리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빛바랜 사진, 노끈으로 묶인 편지 뭉치,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나타났다.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가 직접 남기신 거예요?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어머니는 늘 내 이야기를 들어주던 사람이었다. 내가 학생들 얘기를 2시간 떠들면 차를 건네며 이제 됐다 하고 웃어주던 사람이었지.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이 상자를 내게 주고 싶어 했어. 언젠가 아이들과 손주들이 다 모이면 이걸 꺼내 보여달라고. 그는 사진 한 장을 꺼내 촛불 가까이에 내밀었다. 젊은 부부가 전구 불빛 아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뒷마당에는 빨간 종이등이 걸려 있었고 뒤편엔 동네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 성호는 사진 속 젊은 부모의 얼굴을 보며 목이 메어왔다. 그토록 낯설면서도 익숙한 미소였다. 예린이 조심스레 속삭였다. 할머니 너무 예쁘다. 민우는 사진 속 전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이게 그 불빛이에요? 반딧불이 말고 진짜 전구요? 김노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테이프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작은 플라스틱 케이스는 세월의 먼지가 덮여 있었지만 라벨에 적힌 글씨는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우리의 마지막 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무겁게 내려앉았다. 김노인은 테이프를 가만히 바라보다 아주 조심스레 휴대용 라디오에 넣었다. 잠시 잡음이 흐르더니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당신 지금 이걸 듣고 있다면 나는 아마 곁에 없겠지요. 모두의 시선이 라디오로 향했다. 그 목소리는 분명 할머니의 것이었다. 따뜻하고 단아한, 그러나 어딘가 떨림이 배어있는 목소리. 나는 늘 당신 곁에서 당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학생들 얘기, 학교 얘기, 그리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당신의 꿈. 그런데 오늘은 내가 내 이야기를 남기고 싶어요. 당신은 늘 나를 강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사실 나는 두려움이 많았어요. 당신이 병으로 쓰러질까, 아이들이 길을 잃을까, 전기가 꺼진 어둠 속에서 우리가 흩어질까 늘 두려웠어요. 성호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는 어린 시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속마음을 지금 처음 듣고 있었다. 라디오 속 목소리는 잠시 멈추더니 이어졌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나는 알았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당신이 떠난 뒤에도 아이들과 손주들이 서로를 밝히며 살아갈 거라 믿어요. 부디 그들에게 이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테이프는 잡음을 남기며 멈췄다. 방 안은 정막에 잠겼다. 그러나 그 정막은 공허함이 아니라 퍽찬 울림이었다. 김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성호는 눈을 감고 손등으로 얼굴을 가렸다. 며느리는 손끝으로 눈물을 닦았다. 예리는 노트에 글자를 적을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촛불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할머니의 목소리를 기억하려 애썼다. 민우는 그림을 그리다 멈추고 종이를 품에 꼭 안았다. 김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담담히 말했다. 내 어머니가 남긴 말은 결국 하나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를 밝히라는 것. 오늘 우리가 그걸 해냈구나. 촛불 불꽃이 그 순간 크게 흔들렸다. 마치 방 안 가득히 번져나가며 라디오 속 목소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듯 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창문 밖하늘은 새까맣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동쪽 끝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새벽빛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직은 미약했으나 곧 어둠을 몰아낼 조짐이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촛불 하나가 깜빡이며 흔들렸다. 그러나 그 불빛만으로도 충분히 환했다. 서로의 얼굴이, 마음이, 그리고 오래 묻혀있던 이야기들이 또렷하게 드러나 있었기 때문이다. 성호는 라디오에서 들려온 어머니의 목소리를 아직도 곱씹고 있었다. 평생 단단하고 흔들림 없던 줄 알았던 어머니가 두려움과 약함을 고백하는 목소리.
그 진실은 오히려 더 큰 힘으로 다가왔다. 그는 무겁게 삼킨 침을 내리며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늘 제 짐이 제일 무겁다고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머니가 어떤 두려움을 안고 살았는지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무겁다. 다만 그 무게를 서로 나눠 들어야 가벼워지는 거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촛불보다 따뜻하게 울려 퍼졌다. 예리는 펜을 꾹 눌러 종이에 글을 이어갔다. 그녀의 노트 위에는 이미 한 편의 이야기 같은 문장이 빼곡히 채워지고 있었다. 정전이 준 선물, 불빛이 꺼지자 우리가 켜졌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만났다. 그녀는 방금 들은 할머니의 목소리까지 기억하며 글 속에 담아냈다. 할머니의 목소리도 넣을 거예요. 꼭 기억하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호는 옆에서 연필을 휘갈기며 그림을 완성했다. 종이 위에는 가족이 촛불을 둘러싸고 앉아있는 모습이 있었다. 그 위로 별처럼 작은 반딧불이들이 떠 있었다. 아이의 상상 속에서 촛불과 반딧불이 그리고 가족은 하나의 빛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그림을 들어보이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거 우리 가족 초상화예요. 진짜 특별한 거.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 속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성호는 아버지를 향해 깊게 허리를 숙였다. 아버지, 저 앞으로는 더 듣겠습니다. 제 얘기만 하던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얘기도 아이들 얘기도. 그의 말은 서툴렀지만 진심이었다.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저도요. 솔직히 늘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서로를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밤이 아니었다면 영영 몰랐을지도 몰라요. 김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손을 뻗어 아들의 어깨 위에 올렸다. 잘 왔다. 늦지 않았다. 그 짧은 말에 성호의 눈가가 다시 젖어들었다. 촛불이 마지막 힘을 다해 타오르며 심지를 낮췄다. 동시에 멀리서 웅 하는 변압기의 소리가 들려왔다. 전기가 돌아오기 직전의 소리였다. 순간 모두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다. 곧 형광등이 번쩍하며 켜졌다. 냉장고의 모터가 돌고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이 뿜어져 나왔다. 그러나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들 잠시 멈춰 서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불빛이 돌아왔음에도 누구도 스위치를 올리거나 TV를 켜려 하지 않았다. 민우가 촛불을 보며 말했다. 우리 그냥 이 불빛으로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돼요? 예린도 맞장구 쳤다. 응, 전기 다시 들어왔다고 바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지금이 더 좋아. 성우와 며느리가 서로 눈을 마주보고 웃었다. 김노인은 작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촛불을 끄지 않았다. 대신 노트 위에 고개를 숙인 손녀를 바라보았다. 예린아, 오늘 내가 쓰는 글은 내 할머니가 가장 듣고 싶어 하던 이야기일 거다. 잘 남겨다오. 예린은 고개를 번쩍 들며 대답했다. 네, 할아버지. 절대 잊히지 않게 쓸게요. 그녀의 눈동자는 촛불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어둠은 이미 사라졌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의 불빛이 살아 있었다. 그 불빛은 전기가 아니었다. 서로를 밝히는 마음, 서로에게 남겨진 이야기였다. 며칠 후 예린은 학교 숙제로 제출했던 글을 발표하는 날을 맞았다. 교실은 평소처럼 시끄러웠지만 그녀가 앞에 나서자 이상하게도 분위기가 차분해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원고를 읽기 시작했다. 정전이 준 선물. 불빛이 꺼지자 우리가 켜졌다. 어둠 속에서 나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고 아빠가 이웃을 지켜내는 걸 봤다. 엄마의 눈물 속에서 따뜻함을 보았고 동생의 그림에서 우리 가족의 얼굴을 다시 발견했다. 나는 이제 안다. 빛은 전기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에서 온다는 걸. 교실은 조용했다. 짧은 숨소리마저 크게 울릴 만큼 고요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천천히 번졌다. 친구들이, 선생님이, 그리고 심사위원으로 온 학부모들까지 모두 박수를 보냈다. 그 글은 단순한 숙제를 넘어 모두의 마음에 작은 촛불을 켜는 듯했다. 며칠 뒤 지역 신문에는 정전이 준 선물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사진 한 장 없이 글만으로 채워진 작은 칼럼이었지만 반향은 컸다. 많은 이들이 우리도 전기가 꺼졌던 밤을 기억한다. 어둠 속에서 진짜 소중한 걸 본 적 있다는 사연을 편지와 댓글로 보내왔다. 김노인은 그 신문을 거실 한가운데 올려두고 여러 번 읽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손녀의 목소리처럼 들려왔다. 성호는 신문을 읽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아버지를 향해 말했다. 아버지, 이건 다 아버지가 시작하신 겁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셨으니까. 김노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냥 오래된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 이야기를 불씨로 키운 건 너희다. 그날 밤 가족들은 다시 모여 상자 속 남은 마지막 테이프를 꺼냈다. 라벨에는 흐릿하게 글씨가 남아 있었다. 미래의 나에게. 테이프를 틀자 낡은 잡음 속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바로 김노인 자신의 목소리였다. 만약 이 목소리를 듣는다면 나는 이미 늙은 내가 되어 있겠지? 미래의 나여, 넌 결국 아이들을 지켜내며 살아냈는가? 가족은 널 기억해 주는가? 만약 그렇다면 내 청춘은 헛되지 않았다. 방 안은 숨조차 멎은 듯 고요했다. 김노인은 손을 떨며 무릎 위에 올렸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잘 살아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이들과 함께. 예리는 눈물을 훔치며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어둠은 결국 빛을 시험할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불빛이 되어 살아간다. 촛불은 이미 다 타서 작은 심지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았다. 창밖에서 새벽이 완전히 밝아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늘은 푸르스름하게 빛났고 이웃집 창문마다 전등이 켜졌다. 그러나 그 어떤 전등보다도 그 집 거실 안에 있던 5사람의 얼굴이 가장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